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은찬 선배님도 오늘 나오셨어요. 예, 오늘 나왔어요. 별일 없으셨죠? 예, 네. 별일은 없는데 네. 요즘에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 사회에는 뉴스가 참 많더라. 오.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을 제가 보도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뭐 한 이틀 전에 내가 어떤 이슈에 천착했느냐도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매일매일 그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네. 또 요즘 특별히 더 바쁘시잖아요. 뭐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사상 유례 없는 전례가 없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이슈가 된 것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하는 이런 이슈는 이 코로나 말고는 없는 것 이렇게까지 같아요. 길게 예, 제가 한 가지 이슈로 끌어간 적은 예.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진짜. 제가 30평생을 살면서 이런 적은 난생 처음이에요. 왜 20년 왜 날리시나요? 20살까지는 인격이 형성이 안 돼서 날린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20년은 아닙니다. 네. 10년 정도 날렸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이 코로나가 길면서 코로나 자체도 문제지만 네. 이것과 관련된 재반 문제들도 부각되고 있어서 지금 고위험군 시설로 돼 있는 12개 업종, 뭐 유흥주점, 감성주점 이런 데뿐만 아니라 네. PC방, 노래방, 노래방. 이런 분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그리고 뭐 여행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호텔 어떻게 하시는 지금 분들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을 보면 네.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많이 버셨던 분들은 그래도 버티는데 근근히 사셨던 분들은 지금 큰일이네요, 뭐 진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뭐 유리라 아나운서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제적, 외교적, 교육적 그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방역이 더 중요하다. 네. 감염자 수를 줄이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엔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19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사는 방향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막 바뀌고 있어요. 네. 코로나랑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무섭네요, 좀. 종식이 안 되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까요? 뭐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2009년에 등장했던 신종 플루도 종식이 안 됐잖아요. 치료제 있고 백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뭐 독감을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여전히 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많지만 그 코로나19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은 이것이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처하는 방법 그것이 의학적이든 아니면 뭐 생활적인 거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조금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때까지 너무 많은 너무 피해가 길어요, 나타나면 안 근데. 되는데 네. 단순히 환자 숫자,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외에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얘기했던 코로나 블루 이것 때문에 우울해서 스스로 자살률도 목숨을 높아지는 끊는 이런 경우도 사람들이나 있었죠.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온 가정이 망가지는 이런 것들 또한 지금은 뭐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참 이게 답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더 답답하네요, 진짜. 코로나는 우리가 어쩔 수 없겠죠. 그거는 과학자들이 그리고 의학자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우리가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현명하게 우리가 정답은 아니더라도 다 같이 그러니까 그 아픔을 나누는 자세, 그러니까 고르게
그런 걸 나누는 음. 지금 솔직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건데 노래방을 그러니까 PC방을 하시는 분한테 네네. 아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과 PC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왜 더 고위험군입니까? 실은 PC방이 식당보다 더 고위험군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PC방과 식당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방송국보다 더 고위험일 이유는 없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PC방과 그 식당 카페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방역 지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억울하고 답답한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언제 해결이 되려나 늘 이제 1년 내내 정말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또 사연 온 게 있으니까 요 얘기도 해보고 오늘 또 간단히 코로나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할게요. 자, 먼저 사연 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쭤볼 곳이 없어서 저희한테 이제 사연까지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배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고파서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시간당 한 번씩 뭘 드셔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힘들고 너무 이게 힘들 정도여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드시대요. 그런데 문제는 드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역감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신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밥은 한두 숟갈 드시면 다행이고 결국은 뭐 미숫가루, 단호박죽 이런 거 드시는데 겨우 삼키시는 정도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뭐 수액 같은 것도 맞으시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별 차도가 없을 정도로 효과도 없으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 피 검사도 괜찮고 당뇨 수치도 멀쩡하고 위 내시경도 해보면 너무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결국은 내과에서도 뭐 정신과를 가보라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어머님의 증세가 자주 배고프고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당뇨 당뇨병의 증상. 증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과 선생님께서 네. 피 검사하고 당뇨를 열심히 보신 거죠. 근데 거기서 괜찮으니까 멀쩡했대요. 혹시 어떤 소화기관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 내시경까지 해주신 거죠. 그런데도 그 정상이잖아요. 너무 이상한데요? 이런 경우는 네. 저는 내과 선생님이 추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네.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보시고 이거는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니까 다시 내과나 혹은 뇌 신경계의 문제일 수 있으니 이런 검사를 해보시라고 추천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이거대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어보셨는데 선생님 저기 이런 정신과- 증상은 당뇨병 환자에서 많이 들었는데 네. 근데 정신과에도 이런 게 증상 때문에 오시는 그렇죠. 분들이 간혹 당뇨병이 있으신가요?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정신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제 영역 신경외과 영역에서도 허리하고 다리가 너무 아픈데 MRI, CT 다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분이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정신과 선생님한테 진료를 했고 찾아가셨어요? 네. 거기서 또 한참 만났다가 한 달 정도 후에 정신과 선생님이 이런 약 저런 약 하고 상담하시고 한 다음에 좋아지신 사례가 있거든요. 치료가 되신 그리고 내과의 사례가 선생님들도 있네요. 많이 말씀하십니다. 배가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 중에 뭐 다 이제 어떤 위나 뭐 소장, 대장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폈는데도 없어서 그럴 경우에 정신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드리면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 경우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냐면 나는 내가 막 정신과의 진료를 보라고 하면 내가 꾀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이거 꾀병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네.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가보시는 게 다음 또 진료 절차일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찾아가 보시는 게 네. 현명할 꾀병이라고 것 같네요. 말씀드리는 게 예. 아니라 네.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과적인 어떤 불편함 때문에 힘듦 때문에 이런 증상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 군대 가셨을 때 최초로 헌혈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헌혈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빈혈기가 있다고 헌혈하기 부적합하다면서 헌혈을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다시 이제 헌혈차가 군인들은 헌혈을 많이 하나 봐요. 네. 헌혈차가 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헌혈이 안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헌혈을 할 수 있었대요.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언제는 헌혈이 안 된다 그랬다가 언제는 또 헌혈을 할 수 있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인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헌혈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감염병 질환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뭐 특정한 질환들이 경력이 없고 또 헌혈을 할 만큼 이렇게 빈혈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일정 기준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왔다 갔다 하느냐? 네.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잘 하고 몸이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분명히 정상 수치로 올라갔다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빈혈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과 젊은 연령층의 원인이 다릅니다. 높은 연령대의 빈혈은 암 같은 그런 심각한 그다음에 출혈성 질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대부분이 영양 상태 불균형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를 뭐 할 좀 때쯤에는, 하는데 네.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이제 식사를 잘 못할 때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혈이란 증상이 있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내 혈액의 세포들이 정상인지 한번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혈액 검사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적혈구, 백혈구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셨다면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 네.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젊으시기에 그럼 한 번쯤 내과를 가셔서 이런 내가 빈혈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증세처럼 말씀하시면 한 번쯤은 검사를 해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검사에서 나의 혈액 그런 모양이나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액 질환이 아니라는 아니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배제가 되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영양 관리죠. 잘 드시고. 뭐가 좋나요? 헤모글로빈 수치 올라가는 식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분 많이 들어있는 거? 네, 철분이 그러니까 식품으로는 이제 뭐냐면 뭐 선짓국, 소고기 이런 거? 고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걸 또 과도하게 권장하는 건 이제 그런 철분을 높이는 그런 음식들은 대장암의 위험도도 높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골고루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첫째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기가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소아 빈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뇌 발달에 또 지장을 네. 줄 수 있다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셔서 네.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유식을 열심히 안 먹이고 우유를 좀 많이 먹여서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유가 철분이 부족한 식품이라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철분은 색깔이 조금 붉잖아요. 그리고 붉은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뭐 간 뭐 이런 데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정 부족하면 이제 뭐 철분 제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잘 드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는 골고루 잘 먹으면 네.
빈혈에 좋은 그런 식단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 지난번에 손발이 따끔거린다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던 분이래요. 기억이 좀 얼핏 나는 것 같은데 이게 호전이 되지 않고 완전히 이제 그냥 증상이 돼버렸었다고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손발이 따끔따끔 간지러운 건가 싶기도 하고 결국 막 참지 못하고 긁어줘야지 해소가 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따끔거리는 현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어느 병원 가보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지속되는 게 네.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네. 이 증세가 악화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생명에 지장이 아무리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증세는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심각한 질환은 아니나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치료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피부병도 아닌 건가요? 네, 피부병이라면 피부에 어떤 무언가가 나타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이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간지럽고 따가운 증세가 있으신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신경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신경 범위 내에 어떤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그 염증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 여러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고 이것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복잡 부위 통증 증후군이잖아요. 네. 원인은 모르는데 환자들은 너무 아파해서 시달리는. 근데 그게 참 치료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어려워서 일단은 그런 쪽, 그러니까 통증을 다루시는 그런 뭐 통증의학과나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네. 이런 쪽의 진료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본격 주제의 이야기는 우리 선배님이 2가지 정도로 정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코로나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네.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번에 좀 독감이 겹쳐져서 독감 백신을 맞는 이제 것에 예민하게 이제 반응들을 하시잖아요. 네. 좀 더 안 맞는 분들도 이번에는 좀 챙겨 맞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유통 과정에서 좀 상온에 노출된 문제로 무료 접종이 중단이 됐어요. 네. 이 상황 때문에 좀 이게 이제 백신 품귀 현상이 되진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일단 올해 독감 백신이 3천만 투여분 회가 우리나라에 공급됩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네. 무료 접종분이 한 1,900만 분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일반인을 위한 게 한 1,100만 정도, 3천만 명인데 뭐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왜 3천만만 했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독감은 한 60% 정도만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작년에는 2,500만 투여분을 확보했는데 네. 300만 투여분이 남았어요? 남아서 폐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현 보건당국은 작년 대비 무려 500만 투여분을 더 늘렸는데? 늘린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결정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이렇게 팬데믹이 될지는 지난해에는 알 수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코로나 팬데믹 지금의 현상으로 보면 네. 일단 3천만, 5천만 이렇게 하면 일단 부족 2천만 명이 못 맞는 거니까 네. 일단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생기죠. 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네. 독감 백신을 맞았던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독감 백신을 맞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치명률이 28%나 낮아지는 거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는 나타났거든요. 네. 다른 연구에서도 17%, 18% 정도 치명률이 낮아져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독감 백신은
더 중요해진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3천만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런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서 네. 그런 걸 논의해야 되는 시기에 불쑥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고 상온에 노출된 후보가 약 500만 투여분이나 된다. 네. 이러니까 이제 사실 망연자실이죠. 그야말로. 네. 500만 이거 상온에 노출된 건 이제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만약 어떤지 몰라서.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명이 된다면 500만 도주를 다 폐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해봤더니 실제로 상온에 노출된 거는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더라.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이 상온에 노출시킨 그런 해당 업체가 신성약품이라는 도매 업체인데 네. 도매 업체 회장의 주장은 17만 개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네. 보건당국은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언급하지 않고 아마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 오후 2시 10분에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아무튼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뜩이나 코로나 시대에 네. 좀 부족함을 모자랄까, 느끼는데 네, 하는데. 이런 사고까지 터지니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맞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 숫자 일단 중요합니다. 몇 개나 우리가 살릴 수 있는지, 네. 몇 개나 맞을 수 있는지.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네. 이 주사제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단백질은 온도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네. 제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네. 배가 차거나 네. 혹은 배가 너무 따뜻하거나 배가 너무 따뜻할 수는 없으니까 좀 찬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하는 경우 있죠. 네네. 이 찬 음식을 먹어서 내려갔을 때 우리 그 위나 이 장의 온도를 아주 많이 내려야 1도나 2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네. 그런 1도나 2도의 온도 변화에도 작용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설사하고 배 아프고 그런 거거든요. 네네. 단백질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1, 2도 이렇게 조그마한 차이에도 아주 민감하다는 거네요. 아주 민감하죠. 네. 우리가 그 예방 주사라고 하는 그 성분도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핵심 성분이. 그러니까 어떤 상온에 노출돼 온도가 변하거나 혹은 온도가 내려가서 얼면 네.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변성이라고 하는데 변성이 되는 거군요. 첫 번째 변성이 되니까 이 약이 갖고 있는 효과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네. 변성이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돼지고기를 네. 불에 익히면 색깔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죠? 변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돼지고기긴 하지만 불에 익히면 날 돼지고기와 익힌 돼지고기는 단백질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그러니까요. 실험한 적이 없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는 어떤 부작용이 거죠.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점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쭉 관리하는 시스템이 네. 구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축돼 있다고 믿어왔는데 네.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이고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일단 네.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네. 경쟁 업체가 촬영을 해서 식약처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기자들이 어떤 현장을 포착하려면 네. 단 한 번의 잘못만 이루어지는 곳은 현장 포착이 안 돼요. 왜냐면 단 한 번의 실수가 있는 것을 무슨 수로 거기서 그 시간을 맞춰서 합니까? 네네네. 이거는 늘 계속 그래왔다. 그런 실수들이 있는 현장을 가야 기자들이 포착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화처럼
그 신성약품에 관계된 사람들이 반대 경쟁업체의 매수를 받아서 매수를 받고 내가 일부러 이거를 실수할 테니 니네 와서 찍어라 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 그거라면 범죄잖아요. 네. 범죄면 당연히 이게 경찰 신고하고 이렇게 될 문제인데 네.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 거 보면 네. 그건 아니고 그냥 경쟁업체가 있는 그대로를 찍어서 보낸 건데 있는 그대로라면 일상일 거거든요. 이런 게. 이런 일상의 실수가 드러난 건데 거기 해당 비디오에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네. 그 업체에 따르면 이분이 종이 박스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냉각차가 있는데 냉각차에 실려 있는 것을 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이제 운반했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네. 네. 온도가 유지가 안 되겠죠. 네. 심지어는 그 종이 박스에 있는 것을 바닥에 내려놓고도 한참 있었다는 게 그 화면에 보인다니까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죠. 작년, 재작년도 이 신성약품에서 독감 백신을 유통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약품은 이 올해 처음 독감 백신 배달업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근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방역 당국은 얘기를 하느냐? 네. 기존의 업체들이 이 배달을 하는 업체들이 담합 이런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을 활발하게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일정 규모를 갖고 있는 배달 업체가 필요했다. 필요했네요. 거기에 신성약품이 제출했는데 요건을 갖췄다는 게 이제 방역당국의 설명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그 설명을 잘못됐다고 할 만한 근거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약품이 이 여기 업체에 들어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왜 정상적으로 들어온 업체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하도록 돼 있는 건 무엇이냐? 네. 무엇 때문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저희가 이제 어제 SBS 보도를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기존의 이런 업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 기자님 우리나라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냉장 주사제 관리 요령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매뉴얼이 있어요? 네,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뉴얼 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그래요. 들여다봤어요. 식약처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매뉴얼 봤고요. 네. 미국 들어가서 매뉴얼 봤어요. 허술했나요? 네, 예. 정말 허술했습니다. 미국 매뉴얼은 어떻게 상자를 써야 하고 네. 어떤 냉매를 써야 하며 거기에 운반하는 사람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식약처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상자에 대해서는 구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떤 냉매를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관계 업체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나라는 사실상 있지만 지침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런 허술한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이면에는 터질 사고가 터진 거네요. 터질 사고가 네. 터진 거죠. 아니 무슨 택배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걸.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걱정하실 게 그러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다 맞아도 되느냐 이렇게 그것만 걸리고 다른 건 안 걸린 이제 채로 그게 그냥 하는 거 아니냐.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네. 우리나라나 다국적 제약회사나 자체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자체 매뉴얼을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나라나 다국적 제약사든 그 처음에 출고서부터 병원까지 그냥 그대로 그 온도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한 번이라도 그 적정 온도를 벗어나면 바로 거기에 전자 체크가 되고 그것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나머지 업체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런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신생회사라서 그게 근데 신생 없었군요. 업체가 되면 네. 적법한 결자로 들어왔는데 네.
왜 적법한 절차로 들어왔느냐? 매뉴얼이 허술. 예, 매뉴얼이 허술하니까 그냥 들어온 네. 거죠. 충분한 교육 없이. 예, 그래서 벌어진 사고인 거죠. 예를 들면 종이박스를 택배 상자에 들고 오는 거는 미국 규정에는 아예 안 됩니다. 미국 규정은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전량 폐기예요. 그런 물품은 안전성 검사할 것도 없이 그냥 전량 폐기예요. 그리고 그걸 맞으셨던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맞으라고 돼 있어요. 효과를 장담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전성, 유효성 검사해서 살릴 건 살리겠다는데 그것도 그럼 잘못된 거네요. 미국 사실은. 규정은 전량 아니에요.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미국 매뉴얼로 따지면. 근데 이제 뭐 네. 이게 뭐냐면 상온에 노출된 게 도대체 몇 개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500만 네. 도주 중에 그건 이제 500만 도주는 후보고 네. 상온에 노출된 게 몇 개냐 그러면 사실 저는 뭐냐면 상온에 노출된 건 전량 폐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 들어요. 네. 근데 뭐 여러 사정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실 테니까 그건 이제 방역 당국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지만 네. 되게 우리나라 이 냉장 주사제 유통 체계에 민낯이 드러난 거죠. 예. 이거는 신성약품 잘못했죠. 신성약품 그렇게 그 자신들의 업무를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줬는데 하청 재하청을 줄 때 철저한 교육과 철저한 이런 것들을 당연하죠. 했어야 했고 네. 이렇게 종이박스에 뭐 무슨 아이스크림 배달하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셨으면 그건 일단 잘못인데 신상약품 뭐 잘못인데 그분들을 두둔하라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 냉장 주사제 유통 규정에 되게 허술하게 돼 있다. 우리의 잘못도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이런 기사 보면 너무 피곤해요. 안 그래도 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까지 생기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런 언급을 하셨죠. 실태를 보면 한 10분 정도밖에 노출 안 됐고 네. 길어야 1시간 정도다. 네. 그래서 별 문제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2012년 세계보건기구의 주사제 실온 노출 방안을 근거로 대셨어요. 네. 저는 정말 그 공무원님, 복지부 장관님께 그 2012년도 WHO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조언해 주신 복지부 공무원을 좀 찾아내고 싶었어요. 2012년에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 콜드 체인에 대한 중요도가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네?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되게 많이 바뀌었. 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간에 백신의 사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백신 사고로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나타나서 생산자가 구속되는 일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가 되게 부각된 이 시점이 한 2014, 15년 이 정도인데 그 이전에 문건을 들고 괜찮다라고 장관님께 그런 말씀을 하게 한 공무원님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관님 잘못하셨어요. 네. 국민들 정서 과학적으로는 일단 맞지 않고요. 무슨 근거라도 국민 찾고 싶나 정서도 봐요. 맞지 않고 네. 근거도 2012년 그 옛날 근거를 가지고 지금 미국 규정 지금 다른 나라 규정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전 잘못이라고 섣부른 생각합니다. 판단이네요. 아니 뭐 1시간 정도 상온에서 노출된 건 괜찮다. 이제 뭐 맞아도 된다 해도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으면은 국민들은 또 못 믿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네. 문제예요. 상온에 노출된 게 아직 다 파악이 안 돼요. 어제 저희 취재를 보니까 아직 그 탑차 차량에 그러니까 신성약품이 배달한 탑차 차량의 온도 기록까지 다 확보가 안 된 상태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저녁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상온에 얼만큼 노출됐는지 모든 CCTV를 다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다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 500만 도주에 해당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유일한 아나운서는 어떻겠어요? 그걸? 뭐를요? 500만 도주에 해당한 내가 맞을 게 그 신성약품이 배달한 500만 도주다. 아니다. 완전 알고 싶죠. 알고 싶다. 알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맞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러면 알고 안 맞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우리가 다시 이제 시장에 해도 풀어놔도 못 알면 안 맞을 믿으니까요. 것 같으면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을 것이냐. 네. 너무 복잡해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예. 그래서 그냥 무료 접종 안 하고 무료 접종 기다리고 있다가 아유 모르겠다 그러고 돈 내고 맞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많으시죠. 네. 아유 진짜. 어쩌다 이런 일이
황당하고 너무 짜증나요, 진짜 이런 네. 기사는. 그래서 독감 주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특히 꼭 맞으셔야 되는 무료 독감 대상자분들 65세 이상, 네. 그다음에 영유아,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분들은 더 챙겨 맞으셔야 되고 네네. 건강한 분들도 맞는 게 좋은데 다만 지금 좀 다 맞아 5천만 국민이 다 맞겠다고 하면 모자라는 거니까 네네. 건강한 사람은 좀 양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제서부터 의료계가 말씀하셨는데 올해만큼은 건강한 사람은 좀 추이를 보자. 일단 아니 올해만큼은 건강한 사람도 맞으려고 했는데 정반대로 권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네. 참 안타깝네요. 네, 일단은 3천만 도주가 맥시멈이고 미니멈으로는 2,500만 도주가 될 수 있으니 네네. 예? 그 미니멈이 조금 더 상향됐으면 좋겠지만 네. 작년과 같은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은 먼저 빨리빨리 근데 이제 왜냐면 고위험군 환자분들이 좀 더 빨리빨리 맞아 주셔야 네. 건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분배할 것이냐.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러면 55세부터 65세가 더 많이 만지세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류일 아나운서는 30대 중반 후반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 저보다 유일 아나운서가 더 먼저 맞아야 되고 막 이런 걸 정해야 되잖아요. 헷갈리세요, 청취자분들이. 아무튼 네. 그래서 독감은 어쨌든 뭐 지금 이게 벌어진 상황은 안타깝고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서 독감 백신은 이번에는 좀 서둘러서 좀 협조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협조는 하는데 참. 아니 그러니까 뭐냐 안타깝네요. 또 사실 그냥 이런 거 벌어지고 뭐 하면 안타깝긴 하지만 많이 그러니까 화내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빨리 해결하시라. 네. 근데 지금처럼 복지부 장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일 있었냐면 네. 이거 문제 해결을 방식을 할 때 이제 기자들이 많이 질문하잖아요. 질병관리청이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네 부분이 이건 식품의약처 소관이다. 식품의약처 소관이다. 식품의약처 소관이다. 식품의약처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임 전가인가요? 근데 그 보도 자료를 보고 식약처가 2시간 만에 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이건 질병관리청 소관이다. 이건 지자체 소관이다. 미루고 있어. 아, 이번에 이 독감 백신 이 상온 노출 사태에서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과 식약처가 보여준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러웠고요. 근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질병관리청이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관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로서는 되게 저희한테 이게 황당했네요. 너무 억울하다. 왜 질병관리청은 우리한테 다 떠넘기냐? 자기네들 이렇게 저희한테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근데 맞았어요. 식약처 의견이 맞았지만 근데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식약처가 맞고 질병관리청이 틀렸다 이렇게 쓸 수는 없고 그냥 정부 기관이 어쨌든 내 탓하는 모습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거죠. 이런 네. 특히 문제가 벌어졌을 때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못난 모습이죠. 네. 근데 이 신성약품은 이런 이제 실수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처벌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매뉴얼을 새롭게 좀 더 디테일하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시정 사항은 있나요 지금? 네, 아마 뭐 어쨌든 탑차를 열어놓고 뭐 이렇게 운반했던 것과 종이박스에 있는 것을 바닥에 내려놓은 거는 분명히 이제 현행 규정으로도 잘못된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이 규정 자체 디테일한 규정이 없는 우리의 규정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 아유, 그리고 또 선배님이 오늘 하나 더 말씀하고 싶어서 네. 올린 거 있는데 짧게 한번 할까요? 네. 예. 싱겁게 먹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짜게 먹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네. 기호에 따라 다르신데 이제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싱겁게 먹어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라는 네.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예. 그 싱겁게 먹어도 고혈압에 걸릴 수 있고 예. 심지어 짜게 먹어도 고혈압에 걸리지 않는 괜찮은 예. 이게 사람마다 뭐냐면 다른 거네요. 이 소금 논란은 예. 다 십수년 전부터 있어요. 제가 이제 기자 되고 나서 한 2013년 정도 된
됐을 텐데 심장내과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네네. 저에게 논문 5편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 싱겁게 먹은 사람들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이 위험하고 그 다음에 뇌졸중에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예요. 네. 유명 저널이에요. 막 네, 미국 네. 의학회제 막 이런 거.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싱겁게 짜게 먹는 게 너무 안 좋다고만 알았는데 싱겁게 먹는 게 이렇게 반대라니 이건 오히려 안 좋다고. 엄청난 뉴스다라고 네. 생각하고 대한심장학회와 고혈압학회에 이제 그 관련 문의를 했죠. 근데 이제 학회에서는 뭐냐면 이런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 전문가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학회의 입장은 네. 짠 음식이 해롭다는 것이 더 우세하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짠 음식을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 싱겁게 먹는 게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껏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도 대체로 짜게 먹는 게 건강에 더 안 좋다는 연구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연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 혹시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 아닌가? 예를 들면 술도 어떤 사람은 유리 아나운서는 마셔도 잘 안 취하지만 저는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 새빨개지고 못 마시잖아요. 그리고 커피도 그렇잖아요. 커피도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잠을 잘 못 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많이 마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소금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아니냐라고 해서 유전자를 검사해 봤더니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그러니까 소금에 대해서 소금이 자체가 뭐 짜게 먹는다, 싱겁게 먹는다 이게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마다 다르다. 소금 역시 커피, 술처럼 사람마다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신기한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결국은 다 유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소금에 대해서 소금 권장량이 그러니까 뭐냐면 카페인 권장량, 알코올 권장량도 사람마다 달라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똑같이 고염식을 하더라도 고혈압에 더 위험한 유전자가 따로 있었고요. A라는 유전자, AB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고염식을 했을 때 고혈압 위험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C, D, E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염식을 해도 고혈압 위험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고혈압 단순히 저염식만 갖고 고혈압을 해결하면 안 되겠죠. 초기부터 약물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교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고염식을 하더라도 네. 고혈압이 안 생기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콩팥에서 나트륨, 소금을 계속 배출하는 그걸 촉진하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통은 소금은 되게 귀한 거니까 네. 우리 몸에서 재흡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그 재흡수를 하는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금이 많이 배출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소금이 배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금을 많이 드시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저염식을 권하면 이런 분들은 안 되네요. 더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고염식이 더 나쁘다, 저염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금도 커피, 술 이런 것처럼 개개인마다 다른 게 나타났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검사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방금 밝혀져서. 그렇죠. 이제 네. 검사를 그러니까 이제 방금 밝혀져서 이제 나중에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어떤 건강검진 시스템에 뭐 한 나올 유전자 수 검사로 있을까요?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지금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어떠냐? 그럼 나 괜히 싱겁게 먹는 너무 힘든데.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소금에 취약한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갖고 계실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저염식을 더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이고. 네. 네. 그런데 내가 뭐 비교적 짜게 먹는데 나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저염식 할 그렇죠. 필요까지는 스트레스 없다. 받을 것 같지는
뭐 받으실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교훈.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고염식을 해도 소금을 많이 배출하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되나 이게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그럼 나는 뭐 대부분이 그러면 나는 많이 짜게 먹어도 되겠네. 네네네네. 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 근데 이게 되게 소수에 불과하면 나는 그냥 저염식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기다리시라. 근데 저는 이제 재밌었던 게 아무튼 모든 게 소금도 우리가 예상하긴 했지만 그런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그런 연구들이 진행돼서 지금은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하루에 2g 이상 먹지 말아라라고 가이드라인 돼 있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보니까 소금 대사 유전자가 다르다라고 네.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밥 먹어도 많이 먹어도 살찌는 사람 있고 살 덜 찌는 사람 있고 그걸 네. 기초 대사량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게 다 또 사람마다 다른 네. 거니까 똑같은 그런 네, 그렇죠. 얘기인 것 네. 같은데 기초 대사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어요? 요즘 제가 기초 대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잠깐 짧게 물어보고 싶어서. 예. 체중이 증가하면 네. 기초 대사량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체중의 비율 중에서 근육량의 비율이 늘어나면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육 네. 얘기 많이 하죠. 네. 근육 만들게요. 그다음에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느는 것처럼 보이나 그 기간이 좀 길어지면 기초 대사량 다시 줄어듭니다. 더 떨어지고. 잠을 자면 기초 대사량 늘어납니다. 조동찬이 쓴 지금 잘 자고 있으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풀어놨는데 그래서 뭐 잠을 잘 자면 다이어트에 도움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잠을 잘 자야 다이어트에 도움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 질문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아 저요? 네. 그렇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진짜 많은 얘기한 것 같네요. 네. 자, tower@sbs.co.kr로 또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게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